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중물 세미나가 23번째라 그러잖아요. 근데 1년에 2번씩 하니까 23을 2로 나누면 1은 11.5년이니까 지금 12년째거든요. 놀랍죠, 그죠? 근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격주 토요일에 2시간 토론, 먼저 저희가 토론을 했죠. 그리고 제 2시간 강의, 2시간 디프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우리 마중물 세미나는 토론을 하고 강의를 한 건 거죠. 그걸 12년 동안 했고 한 번 할 때마다 6시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6시간 동안 할 때 이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 우리 참여자들이 토론에 참여할까 아니면 강의에 참여할까 아니면 디프리에 참여할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는데 제 강의가 토론 때문에 제가 유혹을 받은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디프리 때문에 유혹을 받았지 딴 데는 안 오고 디프리를 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니까 토론 때문에 내 강의가 유혹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서 다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면 훨씬 더 이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하나 생각한 것은 사회자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사회자가 보니까 워낙 사회를 잘 보니까 사회주의자 같은 건 거여서 우리 마중물이 사회주의하고 이게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오늘은 23번째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여러분들 같은 동료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마중물 세미나 사회과학 총소의 지난 학기가 철학편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정책편인데 정책을 할 때 어떤 주제를 갖고 할까 하다가 마중물이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를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많이 요새 생각한 게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가 오징어 게임처럼 상당히 이제 이 서바이벌 게임의 사회가 됐구나. 서바이벌 게임의 이 사회를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총 6강을 할 건데 그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6강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의 풍경들,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풍경들을 이 결혼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볼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자본주의 중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시장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장이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결혼도 상품으로 만들고 죽음도 상품으로 만들고 온통에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놈의 시장은 어떻게 생겼고 이게 거대한 전환이에요. 칼폴라니에. 그리고 그 시장에 맞선 대응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갖고 이제 이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 모든 것이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으로부터 일탈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한번 좀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자본주의에서 인간도 안전하지 못하지만 자연도 안전하지 못하고 동물도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생태의 눈으로 본 인간과 지구는 안전한가. 그래서 자연에 대한 것, 동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본주의가 얼마만큼 무한질주를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랬었을 때 자본주의가 만든 규칙이 있거든요. 어떤 규칙이냐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세상 그리고 이렇게 공정하지 않는 세상을 나름대로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런데 그 정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그래서 그 규칙은 정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동화, 그러니까 AI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동자들은 안전할 수 있는가? 여전히 노동자 계급은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안녕을 말할 때인가? 이런 이야기들 하고 맨 마지막에는 마중물의 눈에서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 맞서는 정책들을
어떤 것을 상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 6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제 한 주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마중물다운 것은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제가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현숙 교수님 사회를 보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제 강의가 없어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크게 제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자본주의 전에 세상이 봉건제였잖아요. 그래서 봉건제에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성직자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기족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셨어요, 원리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 기족이 성직자였죠. 그래서 성직자 1계급이었고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또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권력을 누구한테 주셨을까? 왕권 신수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내는 것도 성직자니까 기족보다도 성직자가 이제 1계급인 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계약을 맺고 인간에게 땅을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점유권을 갖고 있었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온통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제 결정했죠. 땅도 하나님 거, 생각도 하나님 거, 권력도 하나님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은 계약 관계를 맺었거든요. 저계약 관계거든요. 이 기족은 지키고 성직자는 하나님이 뭔 생각하는지 알아내고, 그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농노는 생산해내고, 이제 이런 구도였는데,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신은 물신으로 그러니까 자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생산 수단이 이제 신이 돼버리고, 성직자 자리에 자본가가 들어가고 이제 부르주아지죠. 그다음 농노 자리에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치가 하는 것을 조종하는 어떤 싸우는 게 이제 기족이었다면 이제 이런 형태들로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중세 때는 신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신분이 중요했다라면 자본주의로 오게 되면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됐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로 안전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일까? 그랬었을 때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거야 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는 신이 이제 중세 때 신이 사라졌으니까 누군가가 이 사회를 관장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웠거든요. 관장하는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그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신의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신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신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분업을 통해 갖고 엄청나게 좋은 물건들을 싸게 생산해내고, 경쟁을 통해 갖고 모든 가격들이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어떤 그 조절 장치를 통해 갖고 인간들에게 부여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업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는 건 돈을 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이 가격이 좋은 것이, 가격이 싼 것이 좋은 물건이 나오니까 모든 인간들은 먹고 살기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은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섭리죠. 시장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놓으면 인간들은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고, 그러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국가에도 부를 가져다 주고 모든 인간들에게도 어떤 이 편리를 가져다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인간의 이타심 덕택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주신 그 질서, 시장이라는 질서 속에서 열심히 분업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경쟁을 통해 갖고 판매하다가 보면 좋은 세상이 될 거다. 그리고 국가라든가 법률은 보이지 않는 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거든요. 뭐가 재미나냐면 그 인간들이 이기적인 인간들인데,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사실은 아담 스미스는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하지 않았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상정했던 것은 저 안에 있는 셀프 러브한 인간과 impartial spectator, 공정한 또는 공평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공평한 관찰자로서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도덕감정론은 이게 몇 년에 나왔냐면 1759년에 나오고
이거를 가지고 대학교 교수, 철학과 교수가 되거든요. 국부론은 1776년이니까 꽤 뒤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었을 때 내 묘지명을 도덕감정론을 쓴 저자가 잠들다 이렇게 이제 묘비명을 해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부론을 쓴 것을 좀 숨겨달라는 건가요. 근데 지금 에딘버러에 있는 묘비명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쓴 저자가 잠들다. 왜냐하면 후세 사람들이 도덕감정론보다 뭐가 더 유명해요? 국부론이 더 유명하니까 그걸 넣고 싶었던 건가요? 그럼 그러면 아담 스미스는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저기 본 것처럼 도덕감정론은 인간에 대한 탐구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인간은 한쪽에서는 셀프러브,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쟤도 쟤를 사랑하고 내가 쟤한테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쟤가 기분 나쁘듯이 나도 기분 나쁘니까 우리 서로가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러지 말자. 이게 도덕감정론이거든요. 도덕감정론의 핵심이 심패시, 공감, 동감 이런 얘기거든요. 심패시, 인간은 심패시한 존재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 것을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들이 나간다라면 아담 스미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끊임없이 축척을 해서 자본주의는 갈 테고 그리고 축척을 해서 가는 과정들 속에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인 건가요. 얘기가 되죠. 아담 스미스가 꿈꿨던 것은 대단히 유토피아적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 시장과 임파서 스펙테이터로서의 인간을 예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걱정을 해요. 야, 과연 지금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것을 보면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 지금 자본주의가 발전했었을 때 아담 스미스의 아까 임파서 스펙테이터는 합리적인 인간이다. 합리적인 인간성을 가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 곳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더라.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걸 봤더니 그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인데 우연히도 프로테스탄트들이더라. 프로테스탄트들은 캐톨릭 신자와 다른 당시에 이제 켈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 개신교 신자들이죠. 그들이더라. 근데 그들이 있는 곳에 왜 자본주의가 발전했을까? 이게 이제 누구의 질문이냐면 베버의 질문이에요. 베버의 질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이제 천국에 갈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했었을 때 예전에 캐톨릭에서는 죽어가지고 연옥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염라대왕 같이 심판을 하는데 거기서 잘 살았으면 지옥에 가고 잘못 살았으면 지옥에 가고 잘 살았으면 천국에 가는데 베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켈빈주의 개신교 뭐라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다 살아가지고 심판을 하겠느냐. 태어날 때서부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 이거예요. 그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데 그럼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이야. 그거는 너가 예정됐다라면 너는 분명히 그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럼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건가요? 내가 천국에 예정됐다는 징표는 내가 세속적 직업 있잖아요.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직업, 성직자들은 금욕적이잖아요. 근데 세속적인 사람들이 직업에서의 금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라는 건가요. 그리고 축적에 이를 거라는 건가요. 그래서 세속적 직업에서 성공하고 축적하면 그게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징표라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도덕성이 있는데 그 도덕성은 뭐냐면 금욕적 개신교의 직업윤리, 세속적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고 근검하고 절약하고 그리고
이 어떤 이 금욕의 최고 수단은 직업 노동을 계속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인 건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진실성의 징표가 너가 돈을 버는 걸 거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일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거예요.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존의 카톨릭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서예요. 캐톨릭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 구절을 인용했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래서 자본 축적을 제약시했다면 근데 이 사람은 누구죠? 베버는 예정된 인간이 자기의 금욕적인 윤리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이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진 프로테스탄트들이 알고 봤더니 다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더라 이런 얘기를 딱 해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이게. 중세 캐톨릭으로 보게 되면 정말 돈만 탐하고 시장에 나가고 돈만 아는 부르주아지들한테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아담 스미스와 베버로 오게 되면서 아담 스미스는 이기적인 인간, 그 이기적인 인간은 아까 이 뭐랄까요, 그 합리적인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인간인 건 거고, 그 인간의 전형은 베버에 이르러서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금욕적인 윤리를 가진 근면하고 검소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베버가 얘기한 전형적인 인간이 로빈슨 크루소거든요. 로빈슨 크루소는 정말 무인도에 내려갔고 엄청나게 금욕적이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어떤 재산들을 불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일 거다. 이렇게 되는 구도인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 스미스와 베버대로 이것이 잘 갔으면 모르는데 지금 본 것처럼 자본주의가 되니까 1%의 세상이 된 건 거예요. 그리고 99%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돈을 벌었더니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1%들이 그걸 가져가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불평등한 세상, 너희들이 얘기했던 합리적인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계급들이 부르주아제 계급들이 노동자 계급들을 착취하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급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계급의 핵심은 뭐냐면 착취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한쪽의 계급의 잉여물들을 끊임없이 이제 착취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마르크스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제 다수인 99%가 자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직자적 계급인데 아직 잘 이 앞에 놓인 것만 보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는데 직자적 계급이 대자적 계급이 되면 이런 어떤 그 구도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혁명으로 갈 거다. 그리고 그 혁명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냐? 먼저 자각한 정당이다, 전위 정당이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버와 이제 이런 그 아담 스미스의 이제 생각들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너가 얘기한 합리적 개인이 아니라 여기 계급으로 구성된, 그래서 개인으로 보지 말고 계급으로 이 문제를 자본주의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 속에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한국은 이제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세상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거예요. 왼쪽을 보시게 되면 왼쪽은 기생충의 한 장면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등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부잣집에 들어가고 부자들이 어딜 갔었을 때, 놀러 갔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과시적 소비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제 갔다가 이제 막 꺼내서 먹고 있는 건 거죠. 양주도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을 보면서 양극화가 저렇게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기생충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은 기생충처럼 살고 있다. 상층에 붙어서 그런 건 거고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은 오징어 게임인데 저 위에 있는 돼지저금통, 저 황금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상대를 죽이는 게임 속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하층들은,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하층들은 이제 생존 게임을 벌이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유럽에서 볼 때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회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영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제 브렉시트라든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혐오와 차별이 심해졌대요. 그 유색 인종에 대한.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와, 한국에는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잖아. 우리나라 사람이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가면 계급 차별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의료도 무상이고 재산도 이러저런 수당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거기 가게 되면 오징어 게임 같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상층 클래스가 아니면 거기 가는 것들 여기 차라리 인종 차별을 당하는 게 낫지 계급 차별을 당하는 것보다 요런 이제 우리가 사회가 된 건가요. 이랬었을 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요거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베블론의 유한계급론가 에밀 졸라의 결혼 죽음이 아닐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1강이니까 자본주의의 풍경화를 한번 좀 스케치를 해보자. 그래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 딱 적응되는 걸 거고 오히려 지금처럼 불평등이 심각한 오징어 게임과 비생충이 나온 것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상황이 오히려 지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베버라든가 아담 스미스처럼 자본주의는 그대로 잘 갈 것이냐,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니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것처럼 노동자 계급의 단계를 통해 파국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마르크스가 했던 자본주의 극단으로 왔으니까. 그랬었을 때 이제 베블론은 너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너무 배부른 생각이 아니냐는 게 베블론이. 너네 배불렀니? 이제 이런 건데. 그 왜 그러냐? 이런 건가요. 지금 이제 PPT를 보시면 베버하고 베블론은 사실은 같은 시대예요. 베블론이 좀 먼저 태어났고 더 늦게 사망을 했죠. 그죠? 베블론인데, 베블론이 이제 얘기한 것은 부르주아지들 있잖아요. 그 아까 누가 얘기했던 아담 스미스라든가 아니면 베버가 얘기했던 부르주아지들을 이제 신판 귀족이다. 이거는 이제 신귀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족인데 그들은 부르주아지고 관료들인데, 그들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신이 주신 섭리에 의해서 시장에서 돈을 번 게 아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처럼 금욕을 통해 돈을 번 게 아니야. 그럼 뭐에서 돈을 벌었는데 했을 때 이 베블론이 이렇게 그는 사보타주를 통해서 돈을 번 건 거야. 사보타주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뭐 깽판 놓기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직장에서 일부러 일을 잘 안 하는 상태 뭐 이런 걸 이제 사보타주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세 때 모든 땅은 원리상 하나님 거였잖아요. 근데 부르주아지들이 근데 이제 귀족들이 저쪽에서 이 부르주아지 동네에서 양털을 비싸게 사주니까 자기네 땅에 있는 농민들을 다 내 땅에서 나가. 이게 인클로저 운동이거든요. 그래 인클로저 운동을 딱 거기다 줄을 친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네 양을 키우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베블론은 이 적의 사보타지의 전형이다. 사보타지의 전형이 뭐냐면 남이 잘 살고 있는데 내 땅이라고 나가 이렇게 해서 깽판 놓는 거. 이게 이제 사보타지거든요. 그래서 사보타지는 뭐냐면 지금 본 것처럼 사기라든가 투기라든가 착취를 통해서 사유재산을 취득한 것보다 이게 네가 그 베버라든가 그 누구죠? 아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래 놓고는 이 자식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그 돈을 가지고 낭비를 하는 겁니다. 과시적 소비, 그리고 가시적 여가를 즐기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누구의 그 베블론의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합리성이 존재하지도 않고 공공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역사 발전의 단계를 이 양반은 나름대로 구성을 해요. 미개 사회에서. 미개 사회는 마르크스로 치게 되면 원시 공산제 사회예요. 저기서는 과시적 소비나 약탈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력이 너무 낮아갖고 가족이라든가 씨족이 모여 같이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야만 사회로 넘어가요. 야만 사회는 마르크스로 치게 되면 봉건제 사회라고 보면 돼요. 봉건제 사회에서는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그 생산된 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서로 이제 있는 자들이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 약탈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걸 약탈 단계고 노예제와 신분제 사회, 봉건제를 마르크스로 치게 되면 봉건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발생해요? 여기서부터 약탈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미경 선생님이 약탈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성인가 했었을 때 약탈은 원시제로 보게 되면 존재론적인 본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탈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 문화적인 습속들 속에서 이제 배워가는 건 거다. 근데 야만 사회가 이제 그걸 배워가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면화되기 시작하는 게 저 수공업 사회, 지금 우리로 치게 되면 근대 자본주의 초기 산업화 시대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기계 산업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에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기계 산업 사회의 그 부르주아지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층 계급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소비 성향을 중심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 여기서 재미난 거 보세요. 저 위에는 상층 계급은 가시적 여가 가시적 소비를 하면서 노동을 멸시한다는 게 눈에 띄어요. 노동을 멸시해요. 내가 적어도 상층 계급이라면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노동은 뭐냐? 임금 노동이에요. 임노동.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면 안 되더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낭비를 해야 돼요. 어떤 낭비냐면은 저게 이 과시적인 낭비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쓸 수 없는 것을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낭비를 하긴 하는데 그 낭비하는 게 고급스러워 보여야 돼요. 낭비를 하긴 하는데 저자들이 빈둥빈둥 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낭비의 그 낭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막 쓰는 게 아니라 낭비를 하는데 그 낭비가 정말 역시 지식인들은 달라. 역시 부자들은 노는 물이 달라.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게 되면 상층은 그래야 되고 하층은 흥미로운 거 보세요. 전략, 근면성, 능률주의 이런 게 가잖아요. 이게 소위 얘기했던 베버가 얘기했던 금욕주의에 기반해서 성실, 근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하층은 노동을 해야만 돼요. 노동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낭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건가요? 산업화 시대에서는 근검 절약 미덕이 목적이었고 생산이 소비보다 앞섰어요. 우리 이제 근대 부르주아지들을 생각하면 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사형 인간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는데 오른쪽을 보세요. 후기 산업화 세대는 생산보다는 소비가 굉장히 강조점이 돼요. 근데 소비는 뭐냐면 기호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호적인 의미란 뭐냐면 소비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역시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옷은 이렇게 메이커 옷이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이 호호 불면서 책을 산다든가 이렇게 저의 기호를 보게 되면, 제가 뭘 하는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저 사람은 좀 상층 클래스네 이렇게 이제 아무튼 기호의 의미가, 소비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건 거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여가 소비, 그리고 소비는 인간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제 사회로 갔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보들리아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유한계급은, 근데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저는 소비에서 유한계급이 존재하지. 아까 하층하고 상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한계급 레이저 클래스라 그러는데 산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야 돼요. 산업활동 전혀 하지 않아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돈 버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안절부절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숙 선생님이 건물을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레저 클래스가 아니냐. 근데 제가 김정숙 선생님 건물에 가봤거든요. 전주에 있는. 전주에 가면서 그때 전주니까 쩐쭈겠구나. 우리 김정숙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건물은 어떻게 보면은 레저 클래스 수준이었으면 저희가 너무 좋아했을 텐데 이게 이제 일종의 노후를 위한 일상적인 하나의 어떤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생활과 생존의 이제 것들이니까 유한계급을 김정수 선생님은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까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부자하고 안 부자하고 차이가 문제에서 레저 클래스에서 부자하고 안 부자의 차이는 부자는 한 달에 자기가 돈을 얼마 버는지 몰라요. 한 달에.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아마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오른다. 다 오른다고 막 고개를 막 저리는. 내가 볼 때는 계절적 노동을 하기 때문에 다들 계절적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갖고 모를 거야 아마. 그래서 레저 클래스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얼마나 나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이 이렇게 복지국가를 만들 때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랬더니 달걀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집에서 달걀 가지고 오는데 그 달걀이 자기 집에서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는 집에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돈을 하도 많이 버니까 자기 돈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는 집에서 가져오라는 이제 그런 건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저희 조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이제 책상에서 돈 지난번에 좀 갖고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10,000원짜리. 그래서 내가 몰랐거든. 그래서 내가 레저 클래스 그런지 이런 생각을 했지.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요 정도를 가지고 레저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맨 계급이라고 했어요. 요맨 계급. 예, 이제 이 젠트리하고 요맨 계급이 있는데 요맨 계급은 정말 이렇게 건물 하나 정도 갖고 빌라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세 받는 정도 이게 이제 요맨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빈슨 크루소는 요맨 계급이었었어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는 뭘 하고 싶냐면 젠트리가 되고 싶은 건가요? 젠트리는 이제 큰 부자죠. 뭐 저쪽에 남미에 갖고 플란테이션 농장을 이제 운영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만 요맨 계급으로 사는 게 마음 편해 했더니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 떠나다가 노예 무역상이 되는 게 로빈슨 크루소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베블론의 소비 이론은 유한 계급과 관련되는 건가요? 유한 계급.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전략을 혐오해요. 아끼는 걸 혐오하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잘 안 아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할 때 과시적 소비를 해요. 낭비를 해요. 야, 저렇게 써도 되나? 할 정도로 옆에서, 너무 좀 과도한 것을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폭폭 이제 돈을 쓰는 정도인 건가요?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과시적인 여가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건값이 올라야 사요. 그리고 꼭 세일할 때 안 가요. 백화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세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간다. 이게 이제 레저 클래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블론 호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싸야지 사는. 싸면 안 사요.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클래식 공연을 가잖아요. 그럼 이게 한 30만 원, 40만 원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저 클래스가 그걸 딱 가요. 30만 원, 40만 원 보도 딱 가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학생 애들도 돈 모아가지고 그 음악가의 얘기를 듣겠다 3, 40만 원 하고 1년에 한 번 오는 건 거예요. 그럼 레저 클래스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가요, 이제. 왜냐면 쟤하고 나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몇 명이 모여서 자기 집 안뜰에 음악가를 불러서 들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 하니까 우리 멤버들은 레저 클래스예요? 아니 한번 흉내 내려고 모방하려고 하는. 아직까지도 저항한다면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건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금전 과시 문화의 행위 규범이에요. 금전 과시 문화의 행위 규범은 크게 세 가지인데 낭비의 원리예요. 이 낭비는 쓸데없는 데다 버리는 게 아닌 건가요? 남들이 봤었을 때 저거까지 쓸 필요가 있나?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음식 먹으러 왔었을 때 우리는 그냥 한 끼 먹으면 되잖아요. 맛있는 걸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굳이 좋은 데를 찾아가서 굳이 이태리 이 커피잔이 나오는 데서 굳이 이렇게 먹는 건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과시적 소비, 과시적 여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허영의 원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허영의 원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여쭙고 싶은 거, 집안에 정원사가 있어요? 집안에 운전사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눈빛이 흔들리는데, 굳이 지가 할 수도 있는데도 그런 걸 두는 건가? 이게 허영인 건가? 그리고 운전사가 몇 명 있으면 돼요? 한 명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차를 막 좋은 걸 5대씩 갖다 놓는 건가요? 이게 허영인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허영의 원리고요. 그러니까 잔인성의 원리. 잔인성의 원리는 사실은 그 소비 자체가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피해를 줄 정도로 잔인하게 하더라. 이제 이런 원리에서 하는 것들이다 하는 건가요? 자, 이게 지금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결혼회사에서 이 자기의 레벨을 이제 보는 건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인가 이렇게 보는 건 거거든요. 옆에 뭐 S 등급, A 등급, 뭐 쭉 있죠. C 등급, D 등급. 여러분들은 몇 등급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기 한번 좀 크게 띄워봐 주세요. 그게 여기 있네요. 제가 볼게요. S 플러스 등급은 서울대 출신이어야 돼 일단. 서울대 출신이어야 되고 판검사이어야 되고 강남 최상위이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차관급 정도 이어야 되고 공무원이라면 그다음 대기업 계열의 사장이어야 되고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총수여야 돼요. 뭐 요 정도가 S 플러스예요. 쭉 내려가 볼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회계사예요. 비명문대 로스쿨 출신이고 한의사고 외국계 본사의 최상위에 있어야 되고 메이저 언론의 기자여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한참 중간에 있는 B등급을 얘기했는데 이 정도야. 자, 그럼 이제 자, 이제 이걸 보게 되면 결혼은 대단히 이제 시장에 나왔었을 때 이런다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에밀 졸라의 이 책의 결혼을 귀족이 생각하는 결혼, 부르주아제 생각하는 결혼, 일반 평민이 생각하는 결혼을 잠깐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이 귀족은 결혼할 때 뭘 하는지 아세요? 막싱과 앙리에트는 각자 1000프랑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다. 천박해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사설 성당을 선택했다. 이게 이제 귀족은 명예를 중요시해. 그래 여기서 뭘 해야 돼요? 기부를 해야 돼요. 그게 자기의 뭐를 드러내는 이게 일종의 과시적 소비인 건 거예요. 과시적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1000프랑씩이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것을 기부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략적인 결혼이잖아요. 상대간의 집안으로 결혼해서 자기네들의 품위를 드러내는 결혼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냉전이 생겨요. 서로가 잘못 결혼한 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화목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이 사람들끼리는 냉전에 있는 것들을 풀지 않아요. 하야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쇼이 언더 오브 이런 둘은 심하게 서로의 탓을 해야 됐다. 그렇더라도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사회 계층이다 보니 외적으로는 최대한 정중하게 생활했다. 이런 건가요?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뒤에 이제 죽음으로 가게 돼도 비슷해요. 남편이 죽을 때 엄청나게 고고하게 그러면서 슬퍼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고 났을 때 해방감을 느껴요. 잘 죽었다. 그리고 현재 그런 건가요? 그래서 보면 가문으로나 재산으로나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으니까 이제 막심은 다시 이전처럼 늘 뛰어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다. 밤생활까지 포함해서 좋은 집안 출신 신사답게. 앙리에트로 말하면 부인이 처음엔 좀 지루했지만 이내 결혼 생활이 제공하는 자유를 한껏 누리게 됐다. 하루에 10번 정도 외출하며 백화점을 누비고 다니거나 친구를 만나며 일상생활을 즐겼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 귀족의 결혼이고 부르주아지는 어떤지 아세요? 부르주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고모가 얘기해요. 결혼을 하려무나 집에 여자가 들어오면 빚도 나고
활기도 생기는 법이란다. 부잣집 딸로다가 아내도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 대비녀 씨 딸이 괜찮겠구나. 대수공업자 집안인데 지참금이 100만 프랑이라지 아마 내게 딱 맞는 비즈니스겠구나. 이제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건 제가 좀 가능하면 또 비난을 수 있게 조심해야 되는데 처음 만나고 헤어졌을 때 질은 딱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못생겨도 옷을 잘 입는 편이라 매력이 있고 온갖 소재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사교계 살롱을 거뜬히 이끌어갈 테다. 못생긴 건 파리에서는 오히려 개성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지참금이 120만 프랑이면 못생겨도 된다. 이제 생긴 것보다도 이제 근데 귀족은 못생기면 돼야 안 돼요? 귀족은 안 돼요. 귀족은 잘생겨야 돼요. 이뻐야 돼요. 근데 부르주아지들은 못생겨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게 이제 이게 계급마다 다른 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민의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해서 결혼해요. 사실 에밀 졸라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근데 사랑은 일시적이고 남은 이제 삶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요거더라.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혼조차도 이런 어떤 그 계급적인 것들이 이제 다 그대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건가요. 그래서 유한 계급은 기계 제품을 잘 사용하기보다 수제품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수제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경주마를 꼭 가져야 되고 애완견 같은 거에서 애완견 보면 이렇게 무슨 종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가 쫑긋하고 이렇게 막 남성성을 드러내는 그런 애완견이 있잖아요. 네? 뭐요? 피플타? 피플텐 뭐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튼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날씬한 여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선이에요. 아까 자선은 자기를 과시하는 건가요? 그래서 자선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늘 어때야 돼요? 자선할 때 늘 아까 우리 이현숙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1억 그 아너스쿨에 자기 이름을 올려줘야 되고 왜냐면 그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자기가 줘야 되고 그리고 상대한테 줄 때 어떤 사람한테 주로 줘요? 정말 불쌍해지는 사람한테 보여줘요. 정말 불쌍한 사람한테 줘야지만이 자기가 빛이 나요. 대비도 되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더라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시적 소비를 넘어서 이제 과시적 여가를 가져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본 것처럼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소비를 해요.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비생산적인 건 뭐냐면 임금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비생산적인 건가요? 왜 저러지? 저건 무슨 돈이 되나 밥이 되나? 이제 그런 거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상징, 기호가 돼요. 여가는 기호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바빠갖고 못할 땐 누구한테 줘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직원들한테 줘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태들 속에 가지게 되더라는 건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랬었을 때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냐면 저걸 보면서 하층 계급들은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는 자각하고 단결해가지고 이제 이 체제를 뒤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생충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그 숨어든 그 집을 빨리 살 때까지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살 때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이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꾸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에서 보게 되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체제 있잖아요. 이 체제에서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이제 다 하층들이 들어와요. 빚을 엄청나게 진 사람들.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조건을 걸어요. 너희들 중에 과반수가 나가겠다고 하게 되면 내보내겠다. 합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바깥이나 이 안이나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들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 복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발적 복종. 그러니까 하층들은 그 레저 클래스가 우리를 약탈해 갖고 그리고 저들의 어떤 그 과시적 소비와 자선이 우리를 능멸하는지를 알아요. 아는데 유한계급의 사고를 내면화시키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화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방하고 동화가 돼요. 그들의 그 문화 이런 것 동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사회적 지위 상승의 꿈을 이제 끄는 거예요. 이게 소비 모방 안정론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오히려 진보적이 되기보다는 보수화돼요. 보수적인 계급들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노동자 계급은 저런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이 되게 되면 그리고 공장에 대공장에 많은 노동자들을 모아놓으면 아까 오징어 게임에다 다 모아놨잖아요. 하층들을. 그럼 저들은 서로가 연대를 가지고 들고 일어날 거다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거기에 어떻게 돼요? 적응을 하는 건 거죠. 프레일이라는 사람은 뭐라느냐면 이들이 이제 구조적인 폭력들 때문에 빚쟁이도 되고 구조적 폭력 때문에 뭐 실직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빚도 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구조적인 폭력에 저항해야 되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만든 이 업자한테 저항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들이 줬던 그 폭력을 자기 동료들과 자기 가족들한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수평적 폭력이다. 자기들이 저항해야 될 폭력은 저기 있는데 저기로부터 내가 얻어맞았는데 저기 가서 저항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애들 잡는 건 건가요. 뭐 부인이나 남편을 잡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평적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층 계급들은 내면하고 모방하고 동화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보수화되고 이 체제 속에서 오히려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들이 되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의 꿈들을 여기서 꾸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하위 계급은 신분 상승을 여기서 꿈꾸죠. 근데 유한 계급은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에 참여하지 않아요. 금력 가시의 간습적인 어떤 그 증거를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금력을 가시하는 것에 이제 간섭을 보여주는 건 거고 사회적 신분을 가시하는 간섭의 증표인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는 게 임노동을 하지 않는 게 내가 금력을 가시하는 것의 간섭적 증거인가요. 그건 뭐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저래도 먹고 사니까 저래도 좋은 차 타니까 우리가 야, 저 사람 뭔가 있는 모양이다. 자기 과신 건 건가요.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과시 소비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몰두하는 것은 뭐냐? 돈을 뭐 버는 일과 무관한 일에 몰두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그냥 빈둥빈둥 된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거든요. 레저 클래스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예술을 감상한다든가 독서 모임을 한다든가. 우리 독서 모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독서 모임은 우리와 급이 달라요. 우리 맨날 모여가지고 배불런 이런 걸 읽지만 저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교양이라든가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폼나는 거 이렇게 그 책도 가능하면 하드 표지로 두터운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싼 책이 없는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제 클럽 활동, 그 부자들끼리 아너스클들끼리 모여고 클럽 활동하는가 그리고 상당히 예의 범절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예의 범절을 배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일반 시민들이 잘 못 배워. 그걸 자기네들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서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한 계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게 이제 베블론은 제도의 산물이다 그래요. 제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는 뭐 이렇게 경제 정책이라든가 무슨 뭐 교육 제도 이런 건데 베블론은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 생산 양식, 사고의 습관과 간섭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문화적 가치 체계.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상징 체계. 예를 들면 부자들은 어때요? 부자들은 명예를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이 부르주아지는 돈을 중요시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화적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뭐 하지만 우리 이현숙 교수랑 밥을 먹고 나면 늘 뭐냐면 배불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층 계급이 하는 건 거다.
오늘 참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부르주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 오늘 정말 폼나는 곳에 갔는데 거기 쌍젤리제가 그게 엄청난 건가? 그게 고딕이야? 바로틱이야? 뭐야, 그 뭐.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상칭인 건가요. 그래서 배불러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문화적 사고 습관과 간섭으로 없어서 이제 그래서 이게 집이 혹시 그 강원도 출신이야? 아니, 안 되지, 내가. 저도 뭐 강원도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게 제도는 문화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생산 양식이나 이제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은 습관과 제도 속에 포박된, 습관과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자신의 본능을 뒤틀린 방식으로 추구하는 존재다. 이게 베블론의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랑 엄청나게 달라요? 아까 베버라든가 아담 스미스의 얘기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그럼 우리는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왜 더 무서운 얘기냐면 앞에 얘기는 이성으로 내가 극복을 하는 건데 이거는 감성인 거예요. 내 몸속에 저것이 나를 포박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훨씬 더 힘들더라 이런 겁니다. 자, 이러던 중에 이제 제가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 미래라는 책을 이제 발견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유미선 선생님이 저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보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은 뭐냐면 이런 책인 건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아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죽음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이제 두 저자는 미국의 중년 백인, 미국의 중년의 백인, 45에서 54세가 되는 백인들을 조사를 했어요. 60만이 나와요. 60만 명. 60만 명이 뭔지 아세요? 60만 명이 절망사로 죽은 사람이에요. 10년 동안에. 60만이 절망사. 절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약물이라든가 삶의 희망이 없어서 죽는 절망사를 이제 이제 나오는 건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는 16만 8천 명이 그렇게 죽어요. 절망사로. 우리도 절망사가 엄청나거든요. OECD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1위고 청소년 자살률이 1위니까. 그래서 이 양반은 그 절망사를 보면서 이것을 사회적 전염병 그래. 사회적 전염병. 아까 레저 클래스는 정말 살만한 세상이에요. 좀 유토피아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오징어 게임 속에 들어온 사람은 절망사예요. 그래서 고독사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기 고독생이 있어요. 고독하게 죽은 사람들 보면 고독한 삶이 있는 겁니다. 고독생이 있더라. 그래서 이 양반들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은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책임이 내 책임인 건가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들도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때 이제 능력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실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제약사의 힘포라든가 뭐 이런 자본의 음모라든가 게 다 깔려가지고 뭐가 되냐면 절망사가 나타나거든요. 절망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저자는 엘리베이터가 두 개의 엘리베이터 하나는 멈췄다 그래요. 그럼 엘리베이터 두 개는 뭐냐면 아까 그 레저 클래스들 상층의 엘리베이터는 계속 작동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19에서 훨씬 더 이윤을 얻는데 하층은 멈췄어요. 오래전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것은 이 뭐죠 그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낙수효과.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부가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왜 그래요? 옛날에 노동자들은 정규직을 썼는데 지금 뭘 써요? 라이더 그런 사람이 1인 사업자 해가지고 뭐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더 착취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오히려 부가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불평등 이전에 불공정 이걸 치게 되면
누구의 배불런으로 치게 되면 약탈에 대한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약탈 경제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단가 후려치기, 이제 단가도 안 나는 걸 후려쳐가지고 이제 그 물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약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하나 벌어놓으면 상표 등록을 먼저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약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체계는 뭐라고 하냐면 불평등 이전에 불공정,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세금을 징수해서 소득을 이전시키기 이전에 아예 약탈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면 지금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아프리칸 미국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백인에 대한 얘기예요. 중산층 백인. 그 중산층의 백인은 그 중년층의 백인은 가장 뭐한 거에 가장 경제적으로 이제 여력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하더라 그런 건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 고독생 또 내지는 절망 살을 한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이 양반들은 커뮤니티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투표에도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것에 대한 자기네들의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갈수록 더 숨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 책의 결론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좀 결론은 실망스럽긴 한데 그런데 한번 읽어보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 스틸라이프라는 영화를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무용고로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밝혀지지 않는 건가요. 무용고로 죽은 사람을 이 양반이 이제 영국의 공무원인데 그 사람을 가서 이렇게 염해주고 마지막 길을 보내주는 사람인 건가요. 근데 이 사람도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해고를 당해요. 너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이 양반은 그 염을 해줄 때 맨 마지막에 뭐냐면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해줘요. 정성스럽게 해주는데 그걸 보고 시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공무원에서 너 너무 열심히 해준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최대한 그 예의를 갖추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럼 내가 저 마지막 들어온 저 사람까지만 해주고 내가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었는데 이 양반도 이제 뭐가 없어요? 이 양반 후임서부터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지 않고 적당히 보내주는 건가요? 막 무용고를 막 이제 매장 처리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죽고 난 그 위에 그동안에 이 사람이 그렇게 염을 잘했던 귀신들이 이제 막 몰려들면서 막 끝나는 거예요. 한번 꼭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저 사람이 해고당했을까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해고당했을까? 저 사람이 해고당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가 돼서 그래요. 신자유주의적 정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죽은 사람까지 우리가 왜 비용을 처리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해고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매장하듯이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계급 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 마지막 거는 무용고조차도 그렇다 이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책이죠. 이 책에 이제 죽음 얘기가 또 나와요. 죽음도 기족하고 죽음하고 다 다른데 간단히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서 보면 아까 그 귀족 있잖아요. 귀족은 장엄한 죽음에 관심이 많아요. 죽음을 장엄하게 만드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이 귀족은 죽으면서까지도 상당히 자기 약점들을 안 보이려고 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니까 백작 부인 있잖아요. 아까 그 결혼했던 백작 부인이 이렇게 돼요. 백작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전히 안락의자에서 꼼짝 않고 있었다. 아까처럼 두 눈을 천장에 고정하고 허리띠 방울을 만지작거리면서 마치 꿈이라도 꾸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아름다운 금발의 부인의 보리로 차츰차츰 하색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의식을 처리하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부르주아지들 죽음 있잖아요. 부르주아지의 죽음은 끝까지
죽음조차도 낭비하지 않으려 그래요. 비용을 쓰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은 병으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신세가 되자 게라르 부인이, 이게 부르주아지예요. 제일 먼저 실행한 처방은 모든 곳에 열쇠를 챙겨 자신의 베개 밑에 숨기는 일이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여전히 장롱에 들어있는 물건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집안 살림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실근면하고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 건 거예요. 근데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슬픈 건 세 아들이 이제 엄마가 죽고 나자 법정에서 만나요. 그렇게 이제 죽게 되고, 상인이라든가 이제 저 누구죠? 저런 건데 상인의 죽음은 이래요. 상인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중소상인 정도가 되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돼요. 아주 사랑하는 부인이, 자기랑 같이 가게를 읽은 부인이 죽었어요. 그때 이 남편이 이제 그 장례를 치렀죠. 그러나서 뭐라 하냐면, 가게로 돌아오자 아가트는 돈 얘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유서가 있음을 알고는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으면서 자리를 떤다. 이게 언니가 이제 돈 뺏으러 왔다가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한 푼도 안 남겨준다. 이렇게 미리 써놓고 죽은 건 거예요. 두 번 다시 거기에 발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루소 씨는 남편이에요. 무겁디 무거운 슬픔에 눌려 목이 메왔다. 머리가 멍하고 사지까지 얼얼한 상태에서 덜 빠진 이유는 주중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 노동자 서민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민의 죽음은 어떠냐면, 아버지가 이제 힘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들이 일하러 나가요, 밭에. 그래서 뭐라 하면, 어차피 우리가 있어봤자 뭐 대세를 거스를 건 아닌데, 뭐 이런 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굉장히 불평등하다. 그리고 죽음을 보내는데도 각자의 계급에, 아까 말씀드렸던 간습이라든가, 보통 우리가 아비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더라, 이런 건가요. 자, 오늘은 그 자본주의 풍경들을 뭐 우리가 그동안에 뭐 다양한 뭐 계급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문화를 가지고 죽음, 소비, 결혼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일상들 속에서 우리는 계급으로 살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계급으로 살다가 하고, 죽었었을 때 내가 어떤 계급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계급적인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자본주의가 우리 온몸에, 머릿속에, 그 다음에 옷에, 그 다음에 무슨 뭐 여가에, 그 다음에 뭐 놀이에까지 다 들어와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모방하고 적응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인간적인 삶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를 규정했던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려고 노도처럼 달려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냈던 시장은 어떻게 형성됐고, 그리고 시장을 저항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